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강력한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장중 1,484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4월의 연고점인 1,487원 60전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개인과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다 일본 엔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46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은 가격도 온스당 68.96달러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고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화와 협력해 미 해군의 구축함을 호위하는 신형 프리기함을 건조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한화라는 위대한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강하게 쥘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출 여건은 내년에도 빡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고 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행 대출 문턱이 연말로 접어들면 좀 높아졌다가 연초에 새로 목표를 설정하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죠. 내년에는 연초에도 대출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명목 경제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고 월별, 분기별 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높아지기만 하는 대출 문턱 어떻게 하면 올라설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은행 대출 받기가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금융당국이 아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인데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현수 교수님, 이게 대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그냥 의미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4% 정도가 될 텐데 4%요? 요거가 네. 그 의미하는 바는 그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통화량도 그거와 비슷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1대1을 맞춰가면서 물가에 크게 압박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힌트를 두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명목 경제 성장률, 즉 명목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가계대출이 그거보다 약간 덜 크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거는 가계대출 대비 명목 GDP의 비율이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나게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본다면 BIS에서 이제 가계대출과 관련된 그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할 때 보통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97%, 98%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수치를 더 낮추겠다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제의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크지 않게 관리를 하겠다가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계대출을 총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총량 규제가 옳은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네.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가계대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가격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량 변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격 변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조정이 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물량을 직접적으로 네. 컨트롤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만약에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 말에도 받고 네. 올해 말에도 똑같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가계대출을 못 받는 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서 그 어떤 경제 활동의 정당성 내지는 얼로케이션의 문제 이런 네.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따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경제가 좀 커지면 커지는 거에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통화량, 특히 중에서 이제 가계대출 이렇게 조금 따라가면서 늘려줘야 되는데 덜 늘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뭔가 좀 조이는 거잖아요. 그 특히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아마도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이는 것 같은데 가계대출 은행 대출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진 대표님은 가계대출 관련해서 뭐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혹시 많은 상담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상담이 많으신지 어떤 걸 우리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나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예.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근데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대출 신청 시점하고 예. 대출 실행 시점하고의 금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서류를 쓸 때 보통 한 달 전, 뭐 더 마음이 급한 분들은 2달 전 이럴 때 예.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안내받은 금리하고 네. 사실상 실행 금리가 최근에 0.3%, 0.5% 정도 오.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네,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네. 예상했던 그런 소비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일부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서류를 신청하는 시점하고 실행 시점하고 금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금리를 일부 보험회사, 전체 일부? 보험회사가 아니고 아, 서비스가 좀 좋은 보험회사.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네. 너무 불안하다. 예, 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미리 금리를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은 안 해줘요, 그렇게 네, 서비스? 은행은 이제 실행일 당일 금리를 아, 적용하기 그래요? 그런 때문에. 서비스 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네.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여기서 네. 금리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있고. 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한도죠. 나의 한도. 한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DSR 뭐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대체 나의 한도가 얼마냐 네. 이게 계산이 도대체 되지를 않으니까 네.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네. 내가 집을 살 텐데 예. 내가 앞으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안 된다. 네. 불안해하십니다. 예. 특히 이제 소득이 뭐 워낙 많은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의 연봉 네. 가지신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신용대출까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의 DSR을 계산할 수가 없다. 네.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냥 여기서 뭐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아무 부채가 없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 기준으로 한 5억 5천, 본인 소득의 한 5.5배 정도가 대출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대출이 없을 때 네, 없을 기준으로 때. 네, 여기서 5.5 이제 배. 신용대출까지 있으면 좀 더 많이 복잡해지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 이제 한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나의 대출이 막히지 않을까. 네. 예, 그게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불안, 하세요. 공포.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좀 일찍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일찍. 예, 은행들이 매달 총량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처럼 뭐 1년을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달 규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은행에 가면 돈이 없다,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네.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은행에 돈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예,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찍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게 대출을 신청할 때하고 실행할 때 금리 차이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일부 보험사가 선택을 고객에게 하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도 좀 적극적으로 이거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런 걸 좀 강요는 할 수 없을 테고요. 이런 걸 좀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주현수 교수님, 그러면 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간다고 하면 은행들이 이제 그 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잡아서 한 해 계획을 세워서
금융감독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뭐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약간 저한 느낌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보거나 다름이 보고를 없죠. 해서, 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올해 신문 기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은행 그 개별 은행별로 약 1.7%에서 2% 정도의 이제 대출 증가율 정도를 2% 지금 전망을 정도? 하고 그거를 예. 협의 중인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는 사실 조금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 네. 이게 이제 올해 1%, 내년에 1.8%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 그럼 명목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년에 물가 상승률 지금 전망치가 네. 하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2.1% 정도가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4% 정도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서 은행들이 1.7에서 2% 정도의 대출 증가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절반 정도의 그 증가율 정도로 제한을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의 교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압박, 있는 것이겠죠. 교감이라기보다는 네. 압박 아닐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아까 김은진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걸 많이 해줬는데 연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연말에는 이제 대출 받기 어렵다가 연초 되면 조금 대출이 풀리니까 기다리면 내년에 받아야 되겠지,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은 좀 여유가 있을까요? 아까 먼저 좀 대출 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이미 이제 12월 분은 전부 마감이 됐고요. 받을 수 없고. 네, 보통 연초 효과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 시작을 이제까지는 해왔는데 예. 이제는 이제 월별, 분기별로 쪼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월별 실적을 보고해라, 예. 분기별 실적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대출 총량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예. 매월 이제 1,000억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지점별로 또 나누고 그러다 예. 보면 이제 거의 할당제식으로 대출 한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 좀 많이 뭐 1월이라고 해서 한도가 확 풀린다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은 아니죠. 2025년 올해요? 올해죠. 네, 네.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아주 초과 달성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KB 국민은행이 140%로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은행은 이제 내년에 약간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럼 이제 연초부터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깐깐하게 네. 심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심사도 깐깐하게 하고 우량 차주들을 더욱더 이제 대출을 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제 빌리기도 어렵고 이자도 비싼 그 이자.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요. 올려야지만 이제 고객이 예.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참 이 은행 돈 빌려야 될 사람들은 절박한 실수요자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참 달갑지 않은 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많은 가계 대출은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가 많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돈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줄어들고 저희도 금리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 사야 될 뭔가 주거 환경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숫자만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예. 3분기의 가계대출 잔액 전체를 보시면 약 1,845조 원 수준이 됩니다. 이게 그중에서 예.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1,159조 원 정도 돼서 이게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그 가계에서는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네.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계속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 전망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거를 사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자라는 비용의 형태를 들여서라도 미리 자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공급을 더 많이 늘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그 집을 살려는 뭐랄까요?
사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더 높여가지고 실제적인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뭐 세금 같은 거요? 뭐 세금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이자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이자, 하셔도 네, 금리요?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향후에 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망이 없는 하에서는 예. 내가 그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까요?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주에서 주거 환경을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회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한국과 같은 경우는 매입을 권장하는 사회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자기 집을 가져야 되는 네. 그래야만 안심하는 사회. 그것이 안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의 40년, 50년 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가계에다가 민간에다가 정부가 요구를 한 거는 저축이라는 측면이었죠. 예. 그것과 연결되어서 부동산 매입을 저축과 연결시키는 그것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뿌려왔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수요를 네. 줄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끌고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월세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게 정말 안정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공급을 빨리 더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기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일이네요. 공급이 어려운 좀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로 할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월세로 돌려지는 월세 난민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지금 들립니다. 김은희 대표는 아까 금리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른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낮출 것 같은 신호는 보내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서 우리 빌리는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 뭐 언론에서는 5% 중반까지 튀었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제 예. 실제 그 차주들께서 실행 금리는 이제 우대 금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한 4.7% 선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네, 그대로인데 그대로이고. 나의 대출금리는 오르냐? 왜 오르냐 그거. 네, 대출금리만 꼭 올라요. 네, 그 이유는요. 그 대출 금리를 계산을 할 때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인데 여기서의 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예.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코픽스라고 해서 그 금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5년 고정형, 변동 주기형, 5년 단위로 이제 변동이 되는 그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채 5년물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행채 금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이제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당연히 이제 저희의 대출 금리도 상단을 점점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출 금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이 이제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려는데 어떤 경우에 늘 저희가 이 방송에도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런 변화에 따라서 볼 때 정부가 좀 대출을 줄이라고 하면 이 금리를 은행으로서는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대출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뭐 가계대출 억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갈수록 늘어난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향후 방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코픽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픽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 하면은 한 달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한 달씩 발표를 하니까요. 이게 코픽스가 지금 24bp 올랐습니다. 그래서 2.81%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은행이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26년에 가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라는 그 문장을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지만이라는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은 오히려 잘못된 전망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상황, 올해보다 나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개연성을 경제 성장이 둬야 조금이라도 된다는 올라가니까. 겁니다. 예, 네. 뭐 이것이 상반기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하반기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의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연말이 되면은 그 은행권에서는 이제 예금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매년 귀찮기 때문에 12개월짜리 정기 예금을 든다. 예. 근데 이제 연초에 이제 올해에는 새롭게 돈을 모아야지라고 이제 예금을 넣는 경우가 네. 꽤 있단 말이죠. 예. 이게 뭐 저 같은 사람만의 문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연말이 되면은 은행에서는 네. 저 사람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가져가겠구나라는 가져간다? 부분이 되니까 예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예금 더 해주세요라고 할 때 이자를 높게 주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까 코픽스가 올라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은행채의 수익률도 상승하고 네. 예금에 대한 어떤 이자율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말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아까 대출 금리 얘기해서 하나만 좀 우리 김은진 대표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아까 이제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 뭐 혼합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이제 고객들은 내가 지금 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까 고정금리로 할까 이 은행하고 협의를 보통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권유를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변동금리를 이제 안내를 드렸다가 금리가 상승해버리면 굉장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 선택은 이제 철저하게 고객님이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안내를 드릴 때는 대부분 이제 만기가 긴 그런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0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네. 안정적으로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은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약간 변동금리,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은행 돈을 빌린 사람들은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텐데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한국은행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니까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분들, 영끌들이 많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조금 많이 경매가 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경매 신청한 부동산 현황 자료를 보면은 올해 11월까지 봤을 때 약 11,000건 정도가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에 약 8,500건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많이 볼 수가 올라갔는데요? 있겠죠. 예, 많이 올라간 네.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은 이게 영끌족들이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대규모로 빌려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다가 이자 지불에 실패를 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제일 마지막 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3분기에 1.2%, 1.3%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이게 조금 개선된 형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제나 그렇지만 그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그쪽 그 어떤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쪽보다는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마지노라한 쪽에 한계에 다다른 그런 부분에서 네.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영끌족도 또 있고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대출 관련해서 한 은행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좀 제 주목을 끄는 뉴스가 나왔네요. 우리은행인데 뭐 개인 신용대출을 최고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 7%보다 높은 대출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런 금리를 높게 무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스처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은행의 경우에? 어찌 보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의 신용대출을 받는 금리는 최근에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7%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은행에서 크게 뭐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혜택을 그런데 보는 분들이, 예, 네. 모든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 연장하시는 분들 신용대출을 우리은행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예. 연장할 때는 7%를 넘지 않게끔 네. 세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이제 우리은행 거래가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분들에 한해서 네. 그 금리 상한을 7%로 정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이제 좀 금융 약자라고 하죠. 이분들한테는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긴급 생활비 대출로 7% 이하로 금리를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예. 우리 금융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한 1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은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래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것이 이제 이번 네.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여튼 뭐 대상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면 실제 그 이자 부담을 얼마나 경감이 될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은행에서는 뭐 포용금융이라고 포용금융? 하던데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은행에게 뭘 강요한다라든가 그런 거는 쉽지가 않겠죠. 다만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은행에게 뭐라 그럴까 옆에서 응원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박수를 좀 쳐주는. 예, 네. 그 대국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마케팅 비용을 그 네. 효율적으로 잘 썼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네요. 뭐 다른 은행들도 조금 비슷하게 우리 은행을 벤치마킹해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포용금융을 확대하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은행 대출과 관련된 건데요. 내년에 우체국과 뭐 저축은행에서도 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의 뭐 자회사처럼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여기 상담도 다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신 예. 상담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요, 이제 아무래도 시중 이제 은행 점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 대면 상담이 어려운 고령자라든지 금융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는데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우체국이라든지 이제 저축은행,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네.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상담하고 서류 접수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사실 심사라든지 실행은 최종 그 은행에서 결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점포가 감소해서 아.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용된 그런 제도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은행에서 점포를 더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모든- 이렇게 하면은 점포를 네. 좀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렇군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둘 것 같고요. 예. 시중 4대 은행에서 대리 판매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KB, 신한, 우리, 하나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농협은행이 빠진 이유는 농협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 그 뭐 면 단위까지 이제 그 가까운데 농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그 농협 같은 경우는 해당 지점에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법적 책임 역시 은행에서 지는 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리 결정이라든 심사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네, 우체국이나 맞습니다. 이런 저축은행에서 실무적인 일만 좀 한다. 이게 뭐 대출 모집인과는 좀 다른 개념 같은데 이런 것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조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점포들이 자꾸 줄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좀 바람직해 보이네요. 이런 것도. 그 어느 정도 이게 의미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 지점들이 존재하지 않는 예. 지방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텐데요.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복지라는 차원에서 즉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 복지라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네. 이것이 이제 영업 지점의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우려 지금까지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거를 왜 하지? 라는 부분.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은행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책임의 소재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은행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 은행 대출 관리 계획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부터 마약과 불법 물품 밀반입, AI 기반 국경 관리까지 이제 관세 정책은 세율이나 통관 절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국가 안보가 작동하는 국정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기관은 관세청인데요. 관세청의 대응 전략과 함께 나아갈 방향, 이명구 관세청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청장입니다. 네, 이 관세청 해외 나가는 분들이 워낙 많고 요즘 관세 때문에 또 한미 간에 갈등이 많아서 유독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물론 여러 부처가 관해서 한미 간에 협상을 했습니다만 관세청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좀 하셨나요? 예, 저희 관세청에서는 그 미국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줄여서 미대본이라고 합니다. 네. 미대본을 출범시켜서 네. 기업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예. 본인들 수출 품목들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어떤 관세에 어떻게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는지. 그게 또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한편으로는 무역 안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안보요? 예, 이 말씀은 한국에 수출하는 물품들이 과연 한국산이냐 아니면 제3국 물품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원산지 같은 대해서 거 맞습니다. 다 따져봐야죠. 잘못하면 또 미국에서 제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 안보 수호 활동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네. 마련해서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인력이나 재원들을 네. 투입을 해서 작년 동기 대비 저희들이 한 164% 이상의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나라 제품의 K 브랜드 네. 부분들이 세계 공급망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하는데 저희 관세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164% 말씀을 성과라는 드리겠습니다. 것은 무역 안보를 좀 침해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발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국산을 가장해서 예.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위 말해서 국산 가장 국산으로 예, 통합시켜가지고 우회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예. 적발 실적이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네. 이제 검제품을 제3국 제품인데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예. 저희들이 관세청에서 적발을 잡아낸 예, 거죠? 한 네. 적이 있고요. 또한 다른 예를 든다면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 왜냐하면 군사용으로 쓰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전략 물품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나갔을 때는 불법 수출이 되는데 예.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반도체 세정 장비를 저희들이 적발한 적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재권이 글로벌 이슈이지 않습니까? 지식권, 우리나라 저작권. 예, 네. 특허권이 침해된 예. 그런 제품이 또 수출 대만이라든지 이란으로 수출되려고 하다가 저희 세관에 적발이 됐는데 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그러한 무역 안보 수호 활동을 통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관세청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미 간에 관세했을 때 많은 좋은 정보를 주려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조금 정보력이 좀 약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많은 지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관세청이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왜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품들도 품목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코드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관세청에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품목분류 코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을 해서 네. 저희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한국산이냐 네.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산지군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이전에는 예. 2012년에 체결된 한미 FTA 예. 체제하에서는 특혜 원산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FTA 이후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는 비특혜 원산지가 적용이 됩니다. 비특혜 예, 좀 원산지. 어려운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면 외국산 어떤 그 절인 배추가 예. 있을 때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고춧가루를 한국산을 넣고 그다음에 한국 무를 넣고 해서 버무려서 김치를 미국으로 만드는. 수출한다. 예. 고 했을 때는 기존의 한미 FTA 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외국산이 아, 되는 게 아니라 한국산이 한국산이었는데 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그 비특혜 원산지 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이게 한국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추를 과연 어디서 절였느냐.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절여졌으면은 외국산이 되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보 이 같은 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잘 전해줘요. 주의를 해야 되는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예. 제가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철강 제품을 비롯해서 또 자동차 부품 품목별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예. 자세하게 돼 있군요. 정보가. 식품류 예. 그리고 또 철강 또 파생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 수출 물품 네. 이 부분들은 미국 관세 당국에서 네. 계속해서 사례를 발표했던 사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네. 품목군별로 업체들이 수출할 때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정지 없으면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려면 이 관세청 하면 요즘 이제 마약 밀수가 참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가 되고 있는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 청정국은커녕 마약 밀수가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네, 맞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예. 건수로는 한 45% 증가를 했고요. 45%나. 예, 중량으로는 무려 3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 예. 국경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아시아 지역으로 좀 이거 공급하려는 예. 그런 시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으로도 듭니다. 더 늘어날 그 우려가 좀 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동해 옥양에서 예. 1.7톤을 적발했고요. 네. 예, 부산 신항에서도 한 600kg의 네. 그 코카인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관련 영화도 그러니까 많잖아요. 맞습니다. 하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 네. 클럽 마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LSD라든지 예. 케타민 이런 부분들이 유행하는데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예. 102kg
정도를 적발을 이미 했습니다. 102kg. 예. 적발된 것만 102kg니.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청소년에게 예.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마약들이 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약 적발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속을 또 잘하고 있다고 한편으로 하는데 관세청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세청은 이런 단속을 좀 잘하게 늘려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마약 우범자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약 우범자 정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관련 그 4개 기관과 네.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그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네. 향후에는 국방부라든지 식약처 이런 부처로부터 네. 마약 우범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데이터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국제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협력을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기존에 저희들이 미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예. 5개 나라들과 예.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그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네. 이런 나라들 한 5개국을 추가를 해서 네. 내년도에는 보다 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서 마약 정보 DB를 보다 더 고도화 시키는 게 저희들 첫 번째 예. 과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검사라고 표현되는데 통관 검사. 예. 통관 검사를 보다 더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행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신변 검색 부분을 네. 보다 더 근거를 신변 검색 근거 자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번에 했고요. 예. 그리고 개장 검사라든지 네. 또 파괴 검사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프라에 대한 확충 부분입니다. 네. 마약은 결국에는 사람 인력으로 잡는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장비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밀리미터바 신변 검색기라든지 검색기. 그다음에 라만 분광기, 예. 이온 스캐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 도입을 보다 더 네.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공조를 다시 네.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예. 양자 간의 국제 공조를 기존의 5개 국가에서 네. 향후에는 추가를 해서 총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아까 더 기술력을 좀 높이고 맞습니다. 인력도 조금 더 늘리고 뭐 투자도 좀 확대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꿈은 원대한 이걸 하려면 뭔가 좀 인프라가 관세청 인프라가 더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각 그 엑스레이 검색 직원들이 보는 시간이 한 7초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워낙 쏟아지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한 3초 정도밖에 못 보는 그런 한계가 물량이 있습니다. 많고. 그래서 인력, 장비, 정보 시스템 이 4가지가 계속 발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양자 간의 마약 단속 작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더 다자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관세기구 WCO라고 있는데 네. 아태 지역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네. 전개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 유럽 국가들과 마약 울려물질이 있습니다. 마약 울려물질, 마약 합동 단속 작전에도 저희 청이 적극적으로 네.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마약 척결 대응 본부 가칭 마대본을 마대본. 설치를 해서 예. 제가 매주 네. 마약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또 관련 부처에다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등 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마약 밀수를 행여 꿈도 꾸지 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력이나 인력에서 대대적으로 보강할 거라. 뭐 이런 얘기고요. 아까 엑스레이 잠깐 얘기를 해서 최근에 그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그 엑스레이 책갈피에 달러를 가지고 반출한다는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관세청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적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이제 공항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한 이후에 적발이 되면은 저희 이제 세관에 인계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3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적발이 되니까 현재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항공사와 국토부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 보다 더 촘촘하게 예. 이 부분들이 외화가 밀반출이 되는 부분 그리고 네. 밀반임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다 더 촘촘하게 네. 척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약도 중요한 과제지만 최근에 이제 해외 직구가 늘어나잖아요. 그 직구를 통해서 위조 상품이라든지 불법 식의약품들이 밀수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관세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외 직구가 1억 8천만 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겠죠. 많은 양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걸로 예.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관세청이 5년간 네. 짝퉁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의약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천억 원치의 그런 불법적인 물품들을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성능이 좀 미비하다든지 네. 인체 유해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유명 정수기 필터 예. 부분을 원산지 위반을 한다든지 아.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 화장품을 짝퉁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파는 일당을 저희들이 적발한 예.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특별하게 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여러 가지 예.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예. 첫 번째로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지금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행자 물품, 그다음에 특송 물품, 그다음에 국제우편 이런 부분들은 100%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고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AI 기반한 위험 선별 시스템을 내년 1월 달에 예. 구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보다 더 정밀하게 예. 문제가 있는 부품들을 적발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내년 말 정도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물품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차단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네.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악용한 네. 범죄에 대해서 관세청이 더욱더 치밀하게 적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역 규모도 늘어나고 밀반이 또 많아 보니까 관세청의 업무가 많아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히 좀 답변. 이게 지금까지는 밀반임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마약 밀반임이라든지 불법 의약품 이런 거 단속했는데 우리 지원도 우리 수출하는 지원 뭐 요즘 뭐 K컬처, K뷰티 뭐 여러 가지 아주 대단하잖아요. 이 지원도 많이 관세청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관세청은? 네, 아시다시피 K뷰티가 작년도에 예. 100억 원을 처음으로 예.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인데 이것은 모두 다 FTA가 지금 우리나라가 59개국과 체결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관세청은 FDA 집행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K뷰티와 K푸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네. 수출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원산지 네. 간편 인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8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국내 제조 확인서 한 가지만 제출을 하도록 해서 예. 보다 더 수출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변화되도록 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 단속에 이어서 여러 가지 K뷰티 지원까지 관세청이 할 일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구 관세청 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은행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가계빚이 1,900조 원을 넘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들은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할 저소득층이나 취약자들이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